오늘의 전뉴스입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어제 오후 다시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 정부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무력 동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선친의 묘소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일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회째를 맞습니다. 오늘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도 겹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등 10개국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행안이 발표되자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분양을 서두르거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에는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이 정작 자신들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당하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자 일본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SNS를 통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도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 WTO 위반이라며 다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민감한 전략 물자가 거의 없어 실질적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먼저 제외시킨 일본의 WTO 위반 가능성은 쏙 빼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비난에 나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보복이나 대응이 아닌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통상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해왔던 만큼 일본 수출 규제를 겨냥해 갑자기 내린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WTO 규정을 어겼는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일관된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있는 일본 관료들을 향해 열어둔 대화 창구를 활용해달라고 꼬집으며 대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선친 묘소를 찾은 아베 신조 총리가 다시 한번 개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한국의 추석 격인 오봉을 앞두고 조부와 부친의 묘소를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묘소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報告いたしました。 여기에 국민의 뜻에 힘차게 호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구조를 수정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 세력이 과반 이상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까지는 세석이 모자란 상황.
때문에 아베 총리가 하반기에는 개헌에 호의적인 일부 야당 세력을 규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번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7번째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기리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영국 등 10개 나라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강 마곡대교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시신이 절단된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서 경찰은 강력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마곡대교 남단 부근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른 건 그제 오전 9시쯤. 시신은 크게 훼손돼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떠내려온 곳은 한강 상류 부근으로 사망 시점은 일주일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체 상태로 발견된 시신에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류품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견상 젊은 동양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언가로 잘린 흔적이 있는 만큼 강력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잘린 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성별까지 구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외견상 젊은 나이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을 진행했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추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건 전담팀을 꾸려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중생과 조건 만남을 가지려던 40대 남성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10대가 벌인 일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17살 고등학생 김모군은 한 40대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러 모텔로 들어가던 참이었습니다. 객실로 들이닥친 김군은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지금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냐면서 남성을 협박했습니다. 김군은 남성의 무릎을 꿇리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유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남성은 현금 120만 원 등 금품 190만 원 상당을 김군에게 뺏겼습니다. 여중생과 김군은 SNS에서 안 사이로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가면 둘이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폭행하고 이렇게 하자. 이 공모를 갖다 사전에 다 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김군의 진술에 따라 다른 혐의를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어제도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이틀째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반중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에 다시 모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카트를 늘어놓아 통로를 차단하고 한쪽에서는 미국 성조기가 등장했습니다. 시위대가 이용객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어제 오후 4시 반쯤부터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We have work, we have university, we need to go home, and because they're protesting, we can't go back, and we have been staying here. 경찰은 체루 스프레이를 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고 시위는 전날보다 더 격렬해졌습니다. 시위대가 행적이 의심되는 한 남성을 경찰 정보원이라고 주장하며 억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홍콩 시위가 자유를 위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무력 진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의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홍콩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리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현장을 살펴봤더니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버티던 집주인들이 직전 거래 가격 수준에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니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재건축 조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재건축 사업은 의사결정이 더딘 편인데 아예 상한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서둘러서 분양하자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조합 사무실에 100통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뭐 한다고 해봐야 그림만 그려서 내가 던졌는데 그거 보고서 누군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건축 단지는 애초 5월에 분양하려 했지만 주택보증공사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자 후분양으로 돌렸는데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란 암초를 만나 다시 노선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애초 계획했던 후분양 대신 선분양으로 돌아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분양을 마무리해 최대한 규제를 피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멘붕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 조합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도 검토 중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뭐 다른 조합하고도 연대해서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하더라도 시장 불안이 커지거나 재현된다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자녀가 한 명인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진단서를 위조해서 높은 가점으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조사해봤더니 비슷한 의심 사례가 70여 건이나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살던 한 여성이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며 낸 진단서입니다. 임신 17주째로 쌍둥이를 품고 있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이 여성은 먼저 낳은 자녀 한 명과 함께 자녀가 셋인 걸로 인정돼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이 여성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건네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된 전국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3천여 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70여 건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최장 10년간 주택청약 신청이 제한되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로 계약 취소된 특별공급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사람만 추첨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반 공급주택이 계약 취소되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 모두 추첨 기회를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무리한 외부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시달리기 쉽기 때문인데 노약자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성이 벽을 손으로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 하지만 생수병을 입에 가져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집을 어딘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셨어요? 남성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 증상까지 보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응급 출동은 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던 지난해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 유형으로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 열실신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이온 음료 등 물병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허가도 없이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화기가 없어서 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무허가 야영장입니다. 아무렇게나 정한 구획 안에 텐트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까지 설치해놨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업주는 규정상 필요한 소화기 개수조차 모릅니다. 한방 2개보다는 소화기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아, 2개 더 있다? 네. 소화기는 200인데. 이 야영장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는 제조 연도가 10년이 지나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이게 날짜가 지났어요. 제조년이 2007년이니까 지금 13년째거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 등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4곳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무허가 영업장으로 적발된 곳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달까지예요. 그때까지만 하고. 벌금만 내고 버티는 건데 경기도는 강제 철거와 같은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러한 상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타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강화해서 뿌리 뽑도록.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67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관절염과는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난치병인데요.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찾아내서 치료제 개발에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했던 노병진 씨는 7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뒤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엄청난 통증 탓입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 조금만 움직여도 처음에 끊어질 때도 아프고.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25만 명에 달하는데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보니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태반성장 인자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태반성장 인자가 림프구를 자극하면 인터루킨 17이라는 물질이 나와 류마티스를 발병시킵니다. 태반성장 인자가 있는 쥐와 제거한 쥐를 비교해보니 인자가 있는 쥐의 염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인자는 정상인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염증 환자에게서만 발견됩니다. 태반 성장 인자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그리고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그런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네이처 면역학지에 실렸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태권도 하면 기합 소리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외부로 기합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큰 울림을 주는 30대 청각장애 유단자의 이야기가 주변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수화 통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선천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청각장애 2급인 32살 정봉규 씨는 3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정 씨는 청각장애인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관련 용어 318개의 수화를 연구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서는 비장애인들과 대결을 할 수 없고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한 정 씨는 현재 태권도 4단의 유단자입니다. 국제농아인 스포츠위원회 태권도 기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신문 배달로 대학 학비를 마련해 지난 2004년 서울시 장애 극복상을 받기도 했던 정 씨. 이제는 태권도 수화를 전 세계에 알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최근 출판계에선 작가들이 일상을 보여주거나 책에 얽힌 스토리를 들려주는 브이로그가 인기입니다. 작가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독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제 소설에 등장하는 나와 규호 역시도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카운터에 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가 소설에 나온 장소를 직접 찾아가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이 써질 때 비화나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는 한 명의 독자였어서 작가의 입장에서 이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 최근 출판계에선 작가들이 직접 일상을 보여주거나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브이로그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책의 뒷이야기나 작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브이로그에 뛰어들었습니다. 작가들이 여행하는 모습은 물론 강연 전후 무대 뒤에서의 소박한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상위 랭킹 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작가들의 영상이더라고요. 쉽게 이제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관심이나 호감이 좀 들지 않을까. 작가와의 소통이 작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 책에 대한 기대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미인 선발대회는 최고의 미인을 뽑는 거죠. 이렇게 미모를 뽐내는 선발대회, 사람 말고도 염소를 위한 선발대회도 있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염소인데요. 한 염소는 노란색 모자에 빨간색 스카프를 둘렀고요. 꽃무늬 옷을 입은 염소도 있습니다. 꽃안관을 쓰고 노란색 리본을 두른 염소도 보이는데요. 바로 예쁜 염소를 뽑는 선발대회입니다. 우승한 염소는 당근 목걸이를 받는다고 하네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로봇은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이 로봇은 어떤 일을 하는 로봇일까요? 컵을 들고 마구 흔들어 보이는데요. 이 로봇은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입니다. 올해 4월에 출시된 토니라는 이름의 로봇인데요. 1시간에 80잔의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토니. 기회가 된다면 저도 토니가 만들어준 칵테일 한 잔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